자, 오늘은 그 3권 들어간다 그랬지. 3권 선생님이 그지? 다들 하이탑 3권 가져왔죠? 이제 내신 끝나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파동 파트 진행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권 안 갖고 온 사람 없지? 다 갖고 왔네 그래도. 출결 좀 다시. 아까 늦게 온 사람이 이혜준이하고 윤우. 오늘 지금 내신이 덜 끝난 사람이 지은이, 주훈이, 도현이 뭐 이렇게 되는데 도현이랑 주훈이랑은 막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 한다니 어쩌니 그거 하고 있어서 이찬이도 그렇고 왜 그런지 한번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홍이철 참. 어? 이게 그러니까 얘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거든. 시험 끝났다고. 어? 놀고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시험 끝났다고 놀고 있어서 한 주 좀 쉬자라고 생각해서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죠 뭐 시험이 아작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수학과학에서 뭐 B가 하나 나와버리면 입시에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수학과학에서 좀만 관리하면 다 A 정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지? 요즘 DPL 비중이 수행 비중보다 훨씬 높아졌어. 수행 비중보다 지필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원래 그 반반이었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수행을 반반 50% 넣은 거 자체가 좀 이상했어. 그지 않냐? 내신 잘 안 나오고 수행만 잘하는. 그러니까 수행이 뭔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통치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수행이? 수학 같은 경우는? 근데 논술 같은 거. 논술 같은 것도 해? 아무튼 뭐 선생님들마다 다른 것 같던데. 근데 막 수학 아닌 과목은 자기 생각을 써야 돼갖고 선생님들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글쓰기처럼 진행하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 막 돌멩이 찾으라 그래가지고 막 실제 돌멩이 본 적도 없는 돌멩이를 막 찾는 막 그런 수행평가도 있고 막 그랬다던데. 어쨌든 그게 50%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었냐? 그지? 이게 한 70대 30으로. 7대 3으로 저희 학교는 좀 8대 2가 가장 적절한 건데 원래. 시험이 한 80점 정도 돼야지. 실기가 한 20점 정도 하면 딱 좋고 7대 3도 높긴 하다 아직까지. 이 수행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더라고. 매일같이 시험이니까. 그렇지 않나? 차라리 수행이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길어지면 시험이 이렇게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방심했다가 갑자기 막 몇십 점이 확 까져버려가지고 수행 때문에 B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애들은. 그럴 것 같지 않냐? 그치? 50점 만점에 갑자기 거기서 한 20점 깎여버리면 아니면 수행 제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해버리면 이거 뭐 그냥 제 친구 1학년 때 수학을 한 마지막 수행 빼고 2점밖에 안 떠냈는데 마지막 수행 좀 9점 까였어요. 그거 봐. 에이구. 자, 아무튼 오늘은 파동학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자. 대단원으로 보면 3권이고요. 파동학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과고반이다 보니까 영재반에서 안 배웠던 부분도 조금 배워야 될 것이고 영재반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모두 포함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론 개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재반보다는 좀 더 강화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재반은 애초에 고등과정에 해당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입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스킵하고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론 개념에 대한 부분이 영재반 애들보다는 좀 강해야 됩니다. 가고반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있는 이론들 특히 1단원 되게 중요한 단원인데 여기 있는 이론들 좀 꼼꼼하게 좀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 3권 같은 경우는 다 안 나갈 겁니다. 그 뒤에 보면요 그 굴절이 지나가면 3단원부터는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이 이후로는 안 보겠습니다. 이 책 자체를. 네. 이 물질의 이중성 부분부터는 너희들 잘 알겠지만 현대분리 파트예요. 네. 현대분리 파트는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 사실은
거의 뭐 이론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공간 파트, 이런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현대물리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좀 과감하게 요거 좀 스킵을 해가지고 입시에 1도 안 나오거든요. 이거 입시에 1도 안 나오기 때문에 요 과정만큼은 좀 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거 빼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그 교재 하나 더 있잖아, 그지? 그게 지금 진도가 좀 흐지부지 하잖아 지금. 좀 빨리빨리 못 나가지 지금 한 타임밖에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끝내고 요거를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다음 주, 그래서 다다음 주 내에는 다 끝내볼 겁니다. 책을요? 네, 이 책을 이거 3권을 마무리할 거라고. 2단원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 알고 있는 이제 별도의 교재 있지, 영재학교 책, 영재학교 대비책, 그거를 갖다가 2회 풀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할 거예요. 자, 이제 파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파동. 이게 파동이 너희들 중학교 때는 몇 학년 때 나오지 이게? 2학년 때 나오나? 1학년 때 나오니? 1학년 때 나왔다고 하면 아마 이론적인 부분이 막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야 분명하게. 하지만 입시에서는 이 파동학 부분이 약간 고등과정의 심화 이론까지 약간 좀 이렇게 물려가지고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알아놔야 되는데 파동이 무엇이냐? 파동이란이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설명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파동이 뭐야? 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정해야 할지 좀 난감한가 봐. 요런 거 있어. 이런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제 이론 개념 잘 모르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연담에서 너희들에게 파동이 뭐냐라고 하면 이러고 있을까? 오징어처럼? 네,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파동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에너지의 전달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의 전달 과정 중 하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을 원인으로 합니다. 진동에 의한 에너지가 매질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기본적으로 진동이 그냥 일어날 수 없어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익숙한 진동이라고 한다면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지? 그래 안 그래? 그게 이제 너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익숙한 진동에 해당될 겁니다. 핸드폰이 윙 하고 울리는 거, 물론 이것도 진동이지, 그지? 근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원운동도 뭐에 해당돼? 진동입니다. 원운동. 진자운동도 뭐에 해당돼? 진동입니다. 그것도 포괄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반복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동이라고 읽혔는데 진동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진동은 뭐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야?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운동의 근원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에너지가. 선생님도 너희들에게 야! 지금 뭐 했어? 선생님 지금 방금 너희들한테 뭐 했어? 선생님의 목의 성대를 떨게 했지. 진동을 시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때 그 진동은 선생님의 생체 에너지 일부를 소모시켜서 역학적인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운동이야. 근데 그 진동하는 그 물체 옆에 근처에 뭐가 있으면 매질이 있으면 이 목 성대가 그 주변에 있는 매질도 같이 진동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매질을 타고 어떻게? 퍼져 나가는 그러니까 에너지의 전달이 일어나는 형태라고 너희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이 뭐냐라고 한다면 떠는 거예요. 웨이브 뭐 이렇게 막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에너지의 전달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파동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너희들한테 뭐 누구든지 교사가 됐든 입학사정관이 됐든 너희들에게 진동이 뭐야? 아니 파동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진동에 의한 에너지가 매질을 타고 전파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은 괜찮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이제 파동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동의 종류.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예전에는 파동의 종류를 뭐가 있다고 배웠냐면 횡파와 종파를 배웠을 겁니다. 횡파와 종파. 기억나지? 그지? 1학년 때 배우긴 했겠지만 기억날 겁니다. 횡파.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어떤 파동이야? 수직하다. 그래서 그 얘가 뭐가 있냐면 전자기파, 물결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지진파의 S파 뭐 이런 거, 그지? 이렇게 하면서 아마 횡파 배웠을 거고요.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평행하다. 얘가 뭐가 있냐면 뭐 음파, 그지? 또는 피파, 지진파의 피파 이런 것들이 종파에 해당된다라고 배웠는데 그거는 이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에 의한 관계에 의해서 분류한 방법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분류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탄성파와 비탄성파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탄성파와 비탄성파.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이게 고등과정에서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럼 탄성파가 뭐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탄성,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지, 그지?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파동이 전파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탄성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물결파, 지진파, 음파 이런 것들.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야. 어떤 파동들이냐면 모두 다 매질이 있어야만 전파가 되는 파동들이다.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탄성에 의해서, 탄성이라고 하는 성질에 의해서 다시 늘어났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전달되는 파동이다 보니까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매질이. 그러면 비탄성파는 뭐겠느냐 이거야. 뭐 뻔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 뭐겠어? 매질이 없어도 전파가 되는 그런 파동을 얘기하는 거야.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자기파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기파.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파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광의의 빛. 무슨 뜻이야? 넓은 의미의 빛을 의미합니다. 빛은 파장이나 진동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어요. 파장이 가장 짧으면서 진동수가 가장 큰 빛이 뭐가 있어? 감마레이. 들어봤냐? 감마레이. 들어봤지? 그 헐크에서 나오잖아. 형광색 빛. 실제로 감마레이를 보면 좀 농도가 진한 감마레이를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렇게 형광색으로 보인대요. 근데 헐크가 초록색인 이유가 그 감마레이 맞아갖고 그 걔가 헐크 되는 거잖아, 그게. 그지? 그냥 그래. 유전자 변형에 의해 가지고. 그걸 뜻하는 색깔이야, 그게 초록색이 실제로. 감마레이가 초록색이에요. 맞으면 좆대죠, 그죠? 잘 알 겁니다. 핵폭탄이나 핵융합에 의해서 태양의 핵융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때 발생되는 빛이잖아. 예전에 핵실험을 할 때 이런 빛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 과학자들이. 근데 이상하게 핵실험을 그때 막 뻥뻥 하고 난 다음부터 그걸 본 그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들이 다 죽는 거야. 의문사하는 거야, 의문사. 그냥 그 뭐에 죽는지도 다 참 제각각이야. 정말로.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백혈병에 걸린 사람, 갑자기 일어났더니 눈이 녹아내리는 사람, 뭐 피부가 녹아내리는 사람, 온갖 증상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후세 와서 알려졌지. 핵분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이런 감마레이라고 하는 아주 해로운 빛이 방사된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핵폭탄 막 터질 때 구경하고 그랬어, 사람들이. 온갖 막 대통령 막 친집도 해가지고 막 고위 인사들 와가지고 이야 버섯구를 보면서 이야 하는데 다 뒤졌죠, 그 이런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무식한 시대도 있었다는 얘기지 실제로. 두 번째, 이것보다는 조금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좀 작은 빛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렌트겐에 의해서 발견된 엑스레이. 그지? 들어봤지? 그지? 우리 요즘 많이 사용하잖아. 엑스레이보다 조금 더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조금 작은 UV. UV가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 그지?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이거는 이제 가시광선은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는 빛의 범위를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그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따뜻한 열선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그러지. 적외선 다음에 마이크로파. 이거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우리가 쓰는 거. 그 다음에 위에 그 위로도 엄청 많아요. 막 극초단파, 장파, 중파, 막 단파,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우리 통틀어서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선생님이 나열한 여기 있는 이 빛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그지? 모두 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매질이 없어도 전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속도가 무려 30만 km/s입니다. 엄청난 속도지, 그지?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그 정도의 속도를 가지면서 퍼져나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깊게 나가면, 이 빛에 대해서 되게 깊게 나가면, 현대 물리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워야 할 것들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 배워, 알겠지? 나중에 배워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요 정도.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걸 왜 강조를 했냐면, 얘네들이요, 매질의 종류에 따라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미 굴절 너희들 중학교 가질 때 배웠지, 그지? 굴절이 왜 일어난다고 배웠어? 빛의 굴절이 왜 일어난다고 배웠지? 매질이 변해서. 그러니까 매질이 변해서 뭐가 달라졌길래? 바로 빛의 진행 속도가 달라져서 그런다라고 배우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굴절이 어느 쪽으로 되고 굴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알아보려면 어느 매질에서 느려지고 빨라지고를 파악해야 돼.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이게 전제가 안 되고서 그걸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탄성파, 비탄성파에서 어떠한 그 파동의 전달 과정에서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탄성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진공, 이렇게 네 가지의 상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서 제일 빠를까, 속도가? 어디서 제일 빠를 거 아니에요? 진공, 기체, 미안하지만 고체에서 제일 빠릅니다. 네, 이 탄성파들은요, 실제 전파되는 속도가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그리고 진공에서는 아예 전파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음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음파도 아주 정통적인 그 탄성파에 해당되니까, 음파가 기체에서 전달될 때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340m/s 정도 됩니다. 340m/s. 그러니까 0도 1기압 정도 되면 332 정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온이에서는 한 3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파들도 공기의 온도에 따라 좀 달라져요. 이렇게 속도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는 상온에서의 음파의 속도 340m/s. 이게 이제 마하 1입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게 마하 1이에요. 음속이라고 그러지, 음속. 빠르냐 느리냐? 초당 340m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빠른 거야, 이거 실제로. 근데 액체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1500m/s 정도 됩니다. 공기보다 대략 5배 더 빨라. 진짜. 너희도 물속에 들어가서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을 거야, 그지? 들려. 물에서도 소리 들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머리만 진동하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거든, 실제로. 맞냐, 그지? 물론 귀가 열려 있을 때 훨씬 더 잘 들리긴 하지만 귀를 막는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거든. 머리로 듣고 머리가 진동해서 몸이 진동해서 다 듣습니다, 실제. 근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 귀의 구조는 물속에서 소리를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야. 그러다 보니까 좀 작게 들리고 좀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물속에서 그 들을 수 있는 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나 고래,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소리 엄청 잘 들립니다. 엄청. 그러니까 북극에서 걔네들이 쏘는 게 초음파라 그러잖아, 그지? 초음파가 고래가 뽕 쏘면요, 남극에 있는 고래가 알아듣는데 그 초음파를.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파가 요 정도의 속도로 전파가 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파동은
전파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작아져요. 점점점 에너지가 줄어들어. 왜냐하면 주변의 매질을 갖다가 흔들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점점점 상쇄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멀리 있으면 희미하게 들리고 작게 들리긴 하겠지만 아주 민감한 고래들은 그 소리까지도 감지가 가능하다. 뭐 정확하게 들리진 않겠지만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고체선 어느 정도냐면 대략 5천에서 7천 정도 됩니다. 엄청나지? 엄청난 소리 아니냐? 엄청난 빠른 게 아니야 이거? 실제로 윤아한테 해봐야지. 윤아야, 이 잠깐만 소리를 그냥 공기중으로 들어봐. 이런 상태, 이런 소리야. 이 정도 소리. 크냐 안 크냐? 별로 안 크지? 들을만 하잖아. 자, 귀를 여기다 한번 대봐. 귀를 대야 돼, 귀를. 알겠지? 대봐, 빨리. 괜찮으니까. 똑같이 칠 겁니다. 자, 어때? 훨씬 크게 들리지? 그지? 이게 고체가 어떤 에너지를, 이런 진동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체 상태가 이런 기체보다 훨씬 더 잘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손실 없이. 훨씬 크게 들립니다. 실제로 들어보면요. 공기 중에서 듣는 것보다. 그래서 탄성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기체에서 가장 느리고. 이해되냐 이거? 근데 비탄성파는 아니란 얘기지. 얘는 어디서 제일 빠르냐면 그렇지. 진공에서 제일 빨라. 진공에서. 빛이 진행할 때는 우주 있잖아. 그지? 거기서 전파될 때가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얘는 반대야. 그래서 빛이 통과될 때는 빛은 절대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설프게 배운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데 있더라고. 어디서 특수 상대성 이론 어디서 좀 읽어봤나 봐. 빛은 30만 km/s로 늘상 진행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맞긴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속도가 그렇다는 얘기지. 이 빛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속도 팍 깎여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깎이냐면 진공에서가 대략 30만 km/s입니다. 초당 30만 km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겁니다. 초당. 엄청난 거리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대략 액체 상태로 들어가면 25만에서 22만에서 25만까지 떨어져. 실제로. 느려지는 거지. 그지? 분명한 건. 그리고 유리나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한 곳에 들어가면 20만까지 떨어집니다. 20만까지. 속도가 3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려요. 왜? 근데 고체에서 빛이 속도가 있으면 이런 거 통과해야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은 통과하는 게 아니라 반사시켜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빛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 반사 시스템이 부딪혀 가지고 이 물질 같은 경우는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실제로 흡수하고 재방출하는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흡수해서 재방출되는 빛을 일반적으로. 빛은 반사하면은 한번 정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지하는 시스템은 아니야. 걔네들이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어이와 우준이 이렇게 늦었대. 진행하다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표면에서 흡수되고요. 그 에너지는. 흡수된 에너지는 이 물질의 전자를 전이시킵니다. 전이시킨 전자들은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다시 재방출해내게 되는데 그때 재방출해낸 빛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반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은 빛이 통과를 못하는 거야. 흡수돼서 재방출되는 거지. 근데 투명한 저런 유리나 이런 다이아몬드 같이 이런 애들은 재방출이 아니라 실제 그 매질 속으로 들어가서 통과를 합니다.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해를 좀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고체 상태에서의 속도는 투명한 고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통과될 수 있는. 오케이?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물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아예 그냥 통과를 못합니다. 반사되어 버려요. 그런 데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매질의 종류가 바뀌면 속도 차이가 이렇게 발생해 버리잖아. 그지? 꺾이는 방향이 달라져요. 나중에 굴절 배울 때. 굴절이
꼭 빛의 성질만은 아니잖아 이게. 파동 전체의 성질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이게 빛이 꼭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 나올 때는. 그러니까 빛으로만 이런 성질을 배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파동의 종류를 보고서 탄성파인지 비탄성파인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매질에 따라서 얘는 탄성파니까 얘는 요 매질에 더 빨라지겠구나. 요 매질에 더 느려지겠구나. 그럼 이쪽으로 꺾이겠네. 저쪽으로 꺾이겠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실제 영재학교 문제라든지 과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유형 중에서. 어느 쪽으로 꺾여서 가는지에 대한 내용. 자, 됐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이제 탄성파, 비탄성파에 대한 파동에 대한 분류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학에서 이제 그 파동의 표시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용어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아마 중학교 가서 할 때 다 배웠기 때문에 또 하면은 복습에 해당될 것 같긴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하고만 넘어갈게요. 우리가 파동을 표시할 때는 항상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거든, 맞지? 맞냐 안 맞냐? 우리가 이제 어떤 파동을 모식화할 때는 항상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 가운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제 파동의 중심이라고 부르는데 파동학은 기본적으로 진동을 베이스로 한다 그랬지, 그지? 진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파동이기 때문에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단진동 이론적으로 배웠으려나? 해줬나? 단진동 조금 해줬나? 네,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주기 운동을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기 운동에 대한 정확하게 그 중간 지점이 존재합니다. 중간 지점 맞지 않냐? 그지? 원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운동 하는 놈이지만 이것도 이제 진동이죠, 그죠? 얘에 대한 변이를 시간에 따라 그리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 원운동도 시간에 따라서 그 위치를 표현하면 이렇게 사인 그래프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기 운동에 대한 물체에 대한 운동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항상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파동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때 파동의 중심에서부터 여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마루라고 부르지. 마루. 그리고 여기를 뭐라 부르냐 골이라고 부르고, 그지? 그래서 파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수직거리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A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해? 진폭 이라고 부릅니다. 진폭 맞냐? 네. 맞지, 그지? 그리고 마루에서부터 그 다음 파동의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이걸 갖다가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람다라고 부릅니다. 람다. 파장. 람다. 맞지?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 파장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한 번 진동하면서 파동이 진행한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이기도 하지만 파동의 중심에서 보면은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 지점까지, 이거를 이제 한 파장,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알겠지?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이야. 근데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T, 두 번째 F라고 부르는 놈들이 있지, 그지? 이게 뭐야 이게? 그렇지. 얘를 우리는 주기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는 진동수, 프리퀀시의 약자로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지? 그 주기는 정의가 뭐지? 주기? 한 번 진동, 걸리는 시간. 그렇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진동수는 뭘 의미하더라? 1초라고 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횟수. 그래서 얘네들의 단위를 보면 주기는 시간이다 보니까 세컨, 진동수는 횟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특이한 단위를 쓰는데 헤르츠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헤르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배웠어? 이것도 중학교 때 하는 건데 주기와 진동수는 반비례, 즉 역수 관계다라고 하면서 한번 배웠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은 기본적으로 어떤 운동이냐면 진행하는 데서입니다. 진행이 이게 멈춰있는 파동은 없어 기본적으로. 왜냐면 파동의 전달 과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진행 속도가 존재해요. 진행 속도. 그래서 이 진행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게 일반적이냐면 시간분의 거리니까 파동학에서 얘기하는 시간과 거리에 대한 개념은 주기분의 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체해서 써가지고 이게 파동의 진행 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T분의 람다. 근데 이제 T분의 람다보다는 어떤 공식을 더 많이 쓰냐면 F 람다. 이 T 대신 F분의 1을 대체해서 집어넣어가지고 F 람다라고 하는 공식을 써서 파동의 속력을 이제 구하기도 하는데 이 F 람다 공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동을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하거든. 이 F 람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공식까지 이렇게 알아두면은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도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동의 중첩. 중첩이 뭐지? 중첩? 윤우야, 중첩이 뭐냐? 그렇지, 겹쳐지는 거, 합쳐지는 걸 중첩이라 그래. 파동이라는 것도 진행하다가 보면 중첩이 된다는 겁니다. 힘도 중첩이 되는 거 너희들 알지, 그지? 그 중첩된 크기는 어떻게 구해? 벡터의 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한다고 했었잖아, 수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제 파동의 중첩은 벡터의 합으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벡터의 합으로 하지는 않고 파동의 위상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가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파동의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이제 어떤 위상의 어떤 그 현상이 위상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 자체를 이제 중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중첩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파동의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간섭. 들어봤냐? 간섭. 엄마한테 가끔 그러지. 좀 간섭 좀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냐? 아직은 아니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개기는 놈은 없냐? 아직은 중학생이라서 그렇게까지 반항은 안 하나? 선생님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엄마한테 간섭 좀 하지 말라고. 이게 뭐야? 내 인생에 자꾸 끼어들어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 그지?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건데, 파동도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합쳐졌을 때를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이 간섭의 종류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간섭의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강 간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동이 중첩되어서, 중첩되는 건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 여기가 매듭이고 매듭이고. 그 선생님이 이쪽에서 파동을 띠용 하고 이렇게 보냈어. 이렇게 파동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쪽에서도 여기 만약 윤호가 있다고 가정하면 윤호가 여기서도 파동을 띠용 하고 만들었어요. 그럼 만든 이 파동은 어떤 식으로 전파되지?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은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 파동이 어떻게 전파가 돼? 그랬더니 파동 저기서 만들어진 파동 이렇게 전파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너희들 해보면 알겠지만 안 봐서 이걸 한번 봐보시면 파동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은 모양 그대로 갑니다. 잘 봐라. 자, 아이씨. 봤어요? 한번 딱 만들면 딱 그 모습 그대로 쫙 가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어떤 애들은 파동을 이렇게 쭉 만들면 얘가 거의 이렇게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절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촥 만들면 그 모습 그대로 쫙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이제 점점점 진행을 하겠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만나게 될 건데, 그지? 그래 안 그래?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만나게 되면 그때 이 높이를 H1, 이 높이를 H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 가운데 이쯤에서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파동의 이 진폭의 크기, 근데 이걸 위상의 크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위상이라는 말을 되게 자주 써요. 파동의 위상은 파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게 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쳐지면서 이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H1 플러스 H2 진폭의 크기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파동의 중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첩돼가지고 그 파동의 파장이 아니라 진폭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현상을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보강 간섭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 그지? 네? 이렇게 반대 위상으로 발생된 파동이 서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맞냐?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럴 때는 이 높이를 H2라고 했을 때는 H1-H2가 되면서 실제 만났을 때 위상이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파동의 중첩 현상이 나는데 이걸 같은 거 우리는 상세 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잠깐만. 그럼 아까처럼 파동이 두 개의 파동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커다랗게 합쳐졌어. 그지? 이걸 이제 아까 H1 플러스 H2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와서 합쳐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시 나눠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다시 나눠져. 다시 나눠져서 아까 여기서 발생시켰던 윤호가 발생했던 요놈은 다시 원래 H2의 위상을 찾고 다시 선생님이 발생시켰던 위상 요놈은 H1의 위상을 찾으면서 다시 원래 자신이 가고 있던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파동의 독립성. 진행하다가 간섭에 의해서 중첩돼가지고 보강이나 또는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가 다시 분리가 되면서 자신의 원래 위상을 찾는 이러한 현상. 누가 갖고 있는 현상이냐면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현상들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현상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첩돼서 보강되거나 또는 상쇄되어 가지고 이런 파동의 위상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현상들,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은 파동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이런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 조건. 어떤 조건일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떤 조건일 때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가장 이론적인 개념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스피커가 두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S1이라고 하는 지점이고 여기에 S2라고 하는 지점. 이 두 지점에다가 똑같이 스피커를 장착을 해놨어요. 이렇게 스피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음파를 쫙 이제 보낸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여기 정중앙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때 S1 여기가 P라고 할게. S1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S2부터 P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가정을 해보자. 같다 이럴 때 이렇게 같은 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파동이 나와서 진행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진행해서 이렇게 도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똑같은 음악을 튼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파동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될 건데 그림이 좀 맞는가 모르겠지만 자 같은 위치이고 같은 파동을 발생시킨다고 한다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장을 가지고 있고 그치 그래야 돼. 그리고 전파 속력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같은 파동이면 같은 파장, 같은 속력, 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위상이 어떤 위상들이 겹치는 거야? 같은 위상이
중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같은 위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네? 그러니까 요 P점에 파동이 도달을 했을 때 요렇게 생긴 파동과 요렇게 생긴 파동 두 개가 동시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내가 음악을 듣는다면 스피커 하나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었을 때보다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크게 들려요 실제로. 크게 들립니다. 너희들 왜 서라운드 시스템 해가지고 스피커를 양쪽에다 두겠어? 집에서 보면은 홈시어터 들어보면은 스피커 여러 개를 두는데 요즘은 여러 개까지 안 두더라고. 너무 거추장스러운가. 두 개만으로도 소리가 충분히 잘 나던데 이 양쪽에다 두는 이유가 있어요. 양쪽 그리고 사람은 어디에 있어? 좀 중앙에 이렇게 앉아서 TV를 본단 말이야.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보지 않는 거죠. 좀 가운데서 봤을 때 소리가 매우 임팩트 있게 들리고 훨씬 더 크게 들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왜 그런 거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 지점에서 옆으로 조금 이동했다고 안 가져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럼 소리가 똑같이 들릴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이 지점을 Q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어떻게 돼버리냐면 차이가 생깁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어디가 커? S1 Q보단 S2 Q가 더 길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맞지? 맞냐 안 맞냐? 맞잖아.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더 길어지잖아요, 실제로.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 길이에 대한 정삼각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표현하면 이만큼의 길이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길이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경로차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로차. 이때 이 경로차가 얼마 정도일 때 저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날까 상쇄가 일어날까 이러한 조건을 찾아보는 걸 보강간섭 조건, 상쇄간섭 조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근데 논리는 너무너무 간단해. 논리 너무너무 간단한데 보강간섭이 일어나면 말 그대로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돼, 그 지점에. 그지? 그래 안 그래? 상쇄간섭이 일어나려면요 이 위상과는 반대 방향 위상이 만나면 돼. 이게 파장 차이가 얼마큼 차이야? 파장으로 따지면 얼마만큼의 차이지 이게? 2분의 1람다밖에 차이가 안 나지, 그치? 2분의 1람다 차이만 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맞지? 그 논리거든. 매우 간단한 논리야. 그래서 우리가 보강 간섭 조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책에는 주저리주저 나와 있는데 됐고요. 자, 보강 간섭의 조건은 경로차가 2분의 1람다의 짝수배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짝수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EM이지, EM. 짝수배니까 EM으로 나와 있고요. 이때 M은 0, 1, 2, 3, 4 점점점. 이런 관계일 때 경로차가 이렇게 2분의 1람다의 짝수배일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냐? 맞지? 0이 들어가면 얼마가 돼? 이거 M에 0이 들어가면 경로차가 없는 거지, 그지? 아까처럼 이렇게 두 지점에 이 경로차가 없이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얼마 나와? 람다지, 1람다 차이지, 그지? 1람다 차이면 아까처럼 이렇게 생긴 파동하고 이렇게 생긴 파동이 한 람다 차이로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같은 위상끼리 만난다는 뜻이야.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경로차가 2분의 1람다의 짝수배일 때 그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야. 반대로 상쇄 간섭일 때 경로차는 2분의 1람다일 때 2m 플러스 1. 이건 뭐야 그러면? 홀수배지, 홀수배. 그래 안 그래? 홀수배. m은 0, 1, 2, 3 점점점. 이런 식으로 홀수배일 때.
그러니까 2분의 1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일 때 경로차가 오케이? 이해되냐 안 되냐? 이럴 때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상세 간섭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섭을 배울 때. 너무 어렵냐? 네, 그러면 완전 일치하거나 완전 반대거나 두 경우만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두 경우만 고려하는 거야. 다를 때는 아예 다를 때도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것만 얘만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도 있을 수 있잖아 사실은. 그 중간에도 약해지고 조금 더 보강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날로그니까 실제 파동이라고 하는 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좀 작게 들리고 약간 크게 들리고의 차이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스피커 양쪽에 손 놓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 그럼 소리가 어떻게 들려? 크게 들렸다가 작게 들렸다가 크게 들렸다가 작게 들렸다가 이럽니다 실제로. 이걸 누가 이용했냐면 영이라는 사람이, 그지? 슬릿실험, 이중 슬릿실험으로 빛도 파동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런 식으로 발견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이 빛의 중첩과 간섭이라 그래가지고 19세기 초 영국의 물리학자 영, 그지? 나와 있지, 그지?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가지고 빛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를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빛의 중첩과 간섭이라고 하는 요 슬릿 실험을 봤을 때 너희들 페이지 16페이지가 16페이지. 선생님이 그림을 이제 잘 못 그리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하는 게 좋은데, 아까 그 스피커 실험이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알겠지?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때 S1과 S2에서 이게 비추를 따지면 아주 작은 구멍이야. 이 구멍을 타고 빛이 통과되는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절. 맞지? 회절이 뭐야? 장애물 뒤쪽으로도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도 파동이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틈을 만들면 그 틈으로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빛이 실제로. 통과가 됩니다, 실제로. 통과가 돼서 S1과 S2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뒤에다 스크린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무늬가 생긴다는 거야? 저런 격자 무늬가 막 생긴다는 거야. 밝았다 어두웠다가 밝았다 어두웠다가 밝았다 어두웠다가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스피커 실험으로 따지면 밝은 데가 소리가 크게 나는 지점이고 어두운 데가 소리가 작게 나는 지점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게 대충 무슨 실험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림,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 경로차가 있어 없어? 여기서는 없어. 여기 경로차가 없어. 같은 지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이잖아. 근데 그 위쪽으로 지금 이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밝은 지점, 어두운 지점, 밝은 지점, 어두운 지점 이렇게 되어 있는 두 번째 그림은 어디냐면 첫 번째 이 지점에서 밝은 지점이야, 그지? 이 지점이 이제 5점으로서 밝은 지점이었는데 그 다음 밝은 지점 여기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밝은 지점. 그러니까 몇 군데냐면 요게 몇 남다씩일까? 이만큼이 각각 몇 남다씩일까 이게? 2분의 1남다씩이야 이거 각각.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2분의 1람다의 짝수배,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2분의 1람다의 홀수배라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경로차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경로차가 2분의 1람다, 여기는 람다, 여기는 2분의 3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은 다그림, 나그림, 다그림 보면은 왜 경로차가 람다이고 두 번째 게, 세 번째 다그림이 경로차가 왜 2분의 1람다인지 알겠지? 이게 방금 보강 간섭 조건과 상쇄 간섭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빛이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할 것이다 라는 그림입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예준이 이거 배웠지 그지? 예준이는 예전에 아마 이해가 될 건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좀 처음 배울 때 좀 자세하게 좀 잘 좀 보세요. 예? 이해 안 되는 사람 되지? 좋았어. 왜냐면 이제 수학적인 걸 막 크게 지금 가져다 놓고 막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이런 간섭 현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일상에서 활용하는 빛의 간섭의 어떠한 예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런 활용 예제들. 졸려 죽을 것 같지, 그지? 다들 너무 졸려하냐? 어떻게 하지? 에어컨을 좀 쓸까? 갔다 와. 에어컨 없어서 좀 졸린가 보네. 기가 아직 넉넉하게 괜찮은 거예요. 하이트 예민하긴 해. 에이, 괜찮다 이거. 그 정도 가지고 안 듣는 거야. 야 이거 에어컨 이거 리모컨 어디 갔냐 이거? 아 저기 있구나. 덥다 더워. 갔다 와. 졸리지? 내신 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데. 갔다 와. 신기가 아니야 이거. 갔다 와. 이론 다 끝났어요.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려고 했더니만은 안 되겠는데. 뒤에 집중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뒤로 좀 넘기면은 집중 분석이라 그래서 방금 빛의 이런 간섭 현상을 좀 기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보고 갑시다. 이게 원래 물리책에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하이탑 개정에는 이게 심화로 들어갔네. 원래 이게 물리2에 다 나와 있던 건데 이게 심화로 들어가 있어. 별거 없고요. 그냥 이중 슬릿 시험인데 S 처음에 이제 빛이 여기로 이제 들어온 거고 그 빛이 두 번째 슬릿에서 두 개의 구멍을 이렇게 여기 하고 여기 하고 S1, S2 자, 이 빛의 간섭 조건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방법, 이런 조건들을 갖다 이제 수치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냥 단순히 말하면 그냥 기하학적으로 좀 분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그림은 아니고 여기가 이제 S1과 S2가 이중 슬릿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이 P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이제 밝은 곳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야. 밝은 곳이라고. 네. 물론 여기도 밝은 곳인데 밝은 곳, 어두운 곳, 밝은 곳, 어두운 곳 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간섭무늬가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모식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때 경로차라고 하는 거, 이 델타가 이렇게 생긴 게 경로차거든요. 델타가 뭐 뜻이야? 변화량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 이제 파동학에서는 델타 하나만 쓰면 이게 이제 경로차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경로차고요. 경로차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SP, S1의 P, S1의 P하고 S2의 P를 갖다가 빼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지? 그냥 이 두 길이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길이 차를 갖다가 우리가 경로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경로차를 요 세타가 엄청 작을 수도 있잖아. 이게 매우 작은. 여기서 이제 물리학에서 파동학에서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게 근사법입니다. 근사법 들어봤나? 근사법. 근사법은 어떤 거냐면 사인 세타가 세타고요. 탄젠트 세타도 세타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1로 표시하는 게 근사법이에요. 이게 영도 아니에요? 응? 영도 아니에요? 아니 1에 가깝다고. 이것분의 이거가 코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이 각도가 엄청나게 작으면 그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가 그지? 결국은 세타라고 봐도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도 그냥 세타야. 알겠지? 이게 거의 차이가 없네. 이게 엄청 작은 차이인 거잖아. 그치? 이게 아주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인데 결국은 1이라는 얘기야. 거의 같은 기로 취급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이제 근사한 얘기입니다. 이건 기하학적으로 매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느낌이지만 빛은 수만 가닥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 논리는 이렇게 당연히 이런 세타의 큰 각을 이루는 이런 빛에서도 이 논리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주 작은 각도에서도 논리는 똑같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파동학에서는 이 세타의 크기가 매우 작다라고 이렇게 내두면은 근사를 써서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라라는 이런 뜻이고요. 이게 만약 맞다면, 이게 만약 매우 작은 크기라고 한다면 d 사인 세타가 일반적으로 뭐야 이게? d 사인 세타가 아까 경로차에 해당된다. 이게 델타라 그랬잖아. 그지? 그냥 그래. 이게 델타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 이게 d 값이니까 이거에 대한 이거의 크기 요 놈이 경로차에 해당되니까 d 사인 세타가 경로차라고 한다면 이게 뭐와 같다고도 설명할 수 있냐면 d의 l분의 x와도 같다. 이런 식으로 취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거리가 아까 x로 뒀고요. 여기서부터 이 거리를 l이라고 두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거의 b나 이거에 대한 이거의 b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사적으로 봤을 때. 왜? 탄젠트 세타도 결국은 세타, 사인 세타도 결국은 세타다. 이게 근사니까.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이게 되냐 안 되냐? 왜냐면 이게 세타면 아까 요거 있지 요거 이게 L이라고 가정하면 요렇게 P점까지 그었을 때 그때 여기는 이 삼각형하고 여기는 이 삼각형은 또 닮음이거든 이게. 이것도 세타거든 이게. 그러니까 L분의 X도 성립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거 이해되냐 이거? 이해되냐 안 되냐? 네. 되냐? d 사인 세타는 d l분의 x하고 같디야 결국은. 에? 왜?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니까. 이해되냐 안 되냐? 어려운 이해됐어? 이게 이 근사가 좀 이래. 수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사를 용납을 잘 안 되는데 물리학에서는 저 세타라는 크기가 지금은 거시적으로 매우 큰 각도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지? 그래 안 그래? 사실은 매우 작은 각도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로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것이 아까 이제 경로차니까 이게 2분의 1람다의 2m 또는 2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로차 방정식을 수치화해서 표현합니다. 이게 됐냐 이거? 그래서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밝은 무늬는 우리가 경로차 방정식을 어떻게 쓰냐면 d L분의 x는 2분의 1람다의 2m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고요. 밝은 대로 어두운 무늬는 경로차는 d L분의 x가 2분의 1람다의 2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까 배웠던 그냥 그림으로 배웠던 그냥 2분의 1람다의 짝수배 홀수배를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는 거냐면 가끔 이 무늬 사이에 간격 물어보는 가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가 이거 해보자 그런 거예요. 가끔 이 간격 사이에 거리 구하라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 이 무늬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델타 x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델타 x 구하는 게 가끔 책에서 물어보는 이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거 원래 안 해도 되는 걸 하자고 그랬던 건데 뒤에 문제 있더라고. 간단하게 요걸 알면 금방 이제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 경로차라고 하는 게 d L분의 x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그러면 그때 이 경로차가 결국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게 한 파장일 수 있는 거잖아. 보광간섭 같은 경우는 그지? 그래 안 그래? 한 파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막 그럴 수 있는 조건이거든. 그래서 이 델타 x 이렇게 요 x를 델타로 놔버리면 이게 뭐야? 이 x 축과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변화량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지. 요것이 이 경로차에 대한데 S1-S2가 이제 경로차인데 이걸 갖다가 델타 x로 놔버리면은 요것이 이제 이 무늬 사이에 한 칸의 간격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델타 x의 값을 요 관계로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조금 다시 할게. 델타는 d에 L분의 델타 x를 대신 써볼게. x에 n 플러스 1 요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d에 L분의 x 요렇게 해주면은 한 칸 간격인 거잖아, 그지? m이 하나일 때니까, 그지? 한 칸 간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의 n 플러스 1과 x의 차를 델타 x로 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때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데는 람다. 한 파장 차이.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 델타 x, 요거를 갖다가 델타 x로 그러니까 놨으니까 델타 x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게 되면 d분의 L람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공식을 하나 유도가 가능한 거는 이게 무늬의 간격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야, 이게. 이런 과정에서 나온 공식.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유도할 수 있냐면은 이 여기서의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사이에 이런 간격의 거리는 D가 뭐냐면 요 슬릿 사이의 거리지, 그지? 요게 커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작아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반대로 L, 요 거리가 길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 거리가 길어진다는 뜻이거든, 이게. 같은 빛이라 하더라도 파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빛이긴 하지만 동일한 빛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종류의 빛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빛을 하더라도 파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파장이 긴 빛이라고 한다면 가시광선 중에서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더 파장이 길어? 빨간색 빛이 파장이 더 깁니다, 기본적으로. 진동수가 더 작거든. 그래서 파장이 긴 빛이 들어가면 이 델타 x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빛이라 하더라도 이런 파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색깔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도하는 공식입니다. 이거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 되냐? 그래서 좀 이따가 이 공식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좀 나올 거야. 그럴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찾아버리면 된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밑에 유제가 있어. 유제. 이거 이제 예제 문제인데 이거 하나 풀어보고 갑시다. S1, S2 람다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이 S1, S2 슬릿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이런 간섭무늬를 만든 상황이야. 해석을 해볼게. 기억. S1과 S2로부터 O에 도달하는 빛의 위상은 같다. 위상이 같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위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진폭, 이런 진폭의 방향을 위상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5점 같은 경우는 경로차가 없는 지점이니 여기는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모이는 지점이지. 그치? 그냥 그래.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기억은 맞는 말. 니은 S1과 S2로부터 P까지의 경로차는 2분의 3람다이다라고 했는데 P가 어딘가 봤더니 자세히 봐봐. 밝은 곳이 여기가 5점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있고 다시 밝은 부분 있고 다시 어두운 부분이 있어. 근데 이때 어두운 부분이 P점이야. 몇 람다 차이야? 자세히 봐봐. 2분의 1람다, 2분의 2람다, 2분의 3람다. 그지? 그래.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디귿 파장이 람다보다 짧은 단색강을 사용하면 델타 Y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못 쓰는데 이 공식으로 비교해보면 돼. 이 공식으로. 파장이 람달보다 짧은 단색감을 사용하면 델타 Y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게 델타 Y야. 이 높이, 요거, 요 간격, 이게 델타 Y야. 무늬 사이의 간격을 델타 Y로 놓고 있어. 이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된대요? 감소한대요. 맞아? 네. 짧은, 그 람다가 짧게 들어가니까 요게 짧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델타 Y, X도, 델타 Y도 작아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다. 답은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풀만 하냐? 풀만 하면 지금부터 뒤에 개념 기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해요. 오늘 이번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금방 가네 이거. 아, 다음 주에 이거 푸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한번 더 가야 돼. 야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거. 1번 P점에서 P'점으로 그대로 파동이 이동한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1번 이 파동의 진동수는 몇 헤르츠이냐 라고 되어 있네. 진동수를 구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뭐가 있나 봤더니 0.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P에서 P로 이동했어. 몇 람다 이동한 거야 이거? 4분의 1람다 이동한 거지 이거.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람다 전체가 이동하기 위해서 몇 초 필요해? 0.4초. 이 0.4초가 주기야 이게. 근데 0.4의 역수가 뭐야? 진동수 아니냐? 0.4의 역수는 2.5Hz. 그래서 1번의 답은 2.5Hz. 속력 얼마니?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렇지. 0.2 m/s 또는 20 cm/s 해주면 되죠. 그죠? 왜냐면 주기가 0.4고 아니면 F람다로 구해도 되죠. 그래 안 그래요? F람다. F가 아까 2.5였고 2.5에다가 람다가 지금 얼마야 람다가? 8cm지 8cm 그지? 람다가 8cm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20cm/s 나올 겁니다. 다음 2번
중첩 됐을 때 최대 변이 얼마냐 그랬는데 볼 것도 없지. 4지 4cm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3번 이렇게 A가 같다가 다시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그랬어. 분리되는 모습을 그려버려요. 그냥 반대 방향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리는데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지? 그냥 그래. 그냥 뭐냐. 높이도 지금 둘 다 10cm이긴 한데 높이 10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일단 적어놔. 파동의 독립성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4번, 5번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22, 23페이지는 당연히 풀어봐 주시고 오늘 배운 이론으로 개념 적용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 봤을 때 몇 개 헷갈리는 게 있긴 한데 약간 함정처럼 헷갈리게 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몇 개 있긴 한데 그냥 뭐 그걸 뭐 풀어봐 주십시오. 알겠죠? 어디까지 풀어보자면 야 이거 숙제야. 28페이지까지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바로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 해보란 말이야. 알겠지?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공부 좀 해. 너희들 뭐 20기생 맞는지 모르겠어. 긴장감이 안 보이냐 왜? 너만 긴장하고 있는 거야. 긴장 좀 해라. 야 그리고 그 물리 선택한 사람들 있지. 그거 자기소개서 누구지? 물리 선택한 사람들 손 들어봐. 다 썼냐 너희들 방학 기간 아니 이번 시험 기간 동안에? 내신 끝나고 이번 주 내가 아직 안 썼어? 내신 기간이랑 그 쓴 사람 손 들어봐. 쓴 사람. 예준이 내가 피드백 했던 거 같고. 윤호는 너는 물리가 아니지 그지? 또 물리인 사람 빨리 손 들어봐. 윤호는 지금 아직 안 썼는데 써야 되고 또 너도 썼냐? 안 썼어 아직? 너도 빨리 써야 되고 빨리 써라 이번 주 안에. 알겠지? 안 쓴 사람들 물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빨리 다 써놔야 돼요. 이번 주 원래 26일까지가 마감이었거든. 빨리 써. 괜히 선생님들 힘들게 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